임진왜란이 발발하고 6년이 지난 1597년 거제도 앞 칠천량에서 원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괴멸되고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며 수도 한양까지 공략하려 합니다. 관직에서 파직당하고 오랜 옥살이로 심신이 쇠약해진 이순신은 다시 수군 통제사로 복귀하지만 칠천량의 참패로 조선군의 사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 무려 1만이 죽었어. 정령 남은 수군의 총자까지도 다 박멸해버리시라니까요. 해남을 근거지로 속속들이 모여든 일본군의 배는 이미 300척을 넘어서고 이순신 타도의 특명을 받은 장수 구르지마가 왜군의 선봉에 합류하게 됩니다. 한류마다 이치니치 항아래바 주분대고 자리마세. 리슌신와 와시가 코노테 데 츠카마에로. 근데 진짜 마스카라를 너무 진하게 했었죠.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시세이도가 그러니까. 도망치다 피섬쪽 망군들에게 잡혔습니다. 탈영병이 속출하는 조선군의 혼란 속에 설상가상으로 아군의 모함에 불타버린 마지막 거북선. 이제 남은 것은 단 12척의 판옥선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병사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군선도 없소이다. 이게 반전이었어. 이게 거북선 나오겠구나 그랬는데 거북선이 불타버리니까. 맞아요.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사실 누가 봐도 불가합니다. 포구 진영 앞에 군사도 불러 모으거라. 이 장면. 짱났을 거야. 짐 안 챙겨갖고 온 사람 다 탔을 거 아니야. 그 안에.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최민식 씨도 참 여기서 확 끌어당기는. 다시 돌아올 근거지를 모두 불태우며 바다에서 죽기를 각오한 이순신 장군은 필사의 신념으로 마지막 결전의 장 명량으로 향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전군 출정하라. 전군 출정하라. 330척의 왜군에 맞선 12척의 기적과 같은 전투. 명량해전을 조명하는 영화 명량은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위용과 투철한 애국심을 일깨우면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760만 명이 관람한 명실상부 역대 흥행순위 1위의 영화입니다. 이순신의 위용을 그대로 되살려낸 최민식의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배상전의 스케일과 스펙타클이 더해진 영화 명량은 역사와 실화가 영화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한국판 전쟁 블록버스터의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빠른 물살에 그 소리가 울음처럼 들린다는 울돌목으로 진입해오는 330척의 왜군들. 이순신의 대장선이 왜군의 선제 공격을 막아내며 필사의 전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조선군의 다른 배들은 후방에서 이를 관망하고만 있었습니다. 전투 장면, 전투씬 연출은 정말 우리나라 영화 마저 할 정도로 정말 실감나게. 185억으로 찍었다는데 불가능한 사실 말도 안 되는 예산이죠. 저런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하지만 협소한 지형과 가파른 물살을 이용한 작전으로 수십 척의 공격을 홀로 견뎌낸 대장선의 위용은 팔짱만 끼고 있던 조선의 다른 장수들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민심을 조금씩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대장선이 살아있다. 대장선이 살아있다. 외놈들을 다 쓸어버리자고. 어디로 내려가자고. 속도를 높여. 속도를 높여라. 민중들의 참여와 아군의 지원으로 전열을 가다듬은 조선군은 다시 격전지로 향하고 드디어 출격하는 왜군의 선봉. 실제로 그 유중용 씨 캐릭터는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해적 출신? 해적의 왕? 휘몰아치는 물결 속에 수십 명의 군사들이 뒤엉킨 아비규환의 백병전이 시작됩니다. 백병전이다. 독색이다. 이 영화의 제목이 이순신이 아닌 명량인 이유는 영화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명량해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권력 견제로 갖은 고초를 당해야만 했던 장군이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왜군을 물리쳐낸 명량해전의 역사는
나라를 위하는 충심이 결국 백성을 향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역사적으로 입증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언젠가는 꼭 다뤄야만 했던 이 숙제 같은 소재를 수식 없는 전공법으로 밀도 있게 담아낸 이 영화의 해상전이야말로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시대를 뛰어넘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해협이 좁아서 맞아. 일본 군배도 한꺼번에 못 들어온 거죠. 지형도 잘 이용을 했고. 근데 아무튼 촬영이 진짜 액션씬이 좋았어요. 갑자기 시작된 소용돌이로 왜군의 선봉대를 이겨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력으로 소용돌이를 벗어날 수 없게 된 절체절명의 대장선. 그러니까 난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여기서 이 전투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야, 너 미국에 갔어도 한국에서 뭐 국사 안 했어? 기억이 안 나. 모두가 그런 포기한 생각 하시는 전쟁의 분들 판도를 은근히 많으실 바꾼 거예요. 하늘의 기적은 강력한 물살도 막강한 군사력도 아닌 두려움이 바뀌어 나타난 100배의 용기, 바로 민중의 힘이었습니다. 장군님! 저희들이 끌겠습니다요! 장군! 우리 패들이 오고 있습니다요! 전투지만은 우리가 막 17대 1 싸웠던 얘기를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왕이 아닌 백성을 향하는 충심이 만들어낸 기적의 전투, 폭풍 진짜 같은 사람들 그날의 관객들 회오리. 박수 쳤어요. 명량입니다. 자, 와, 이 명량은 1700만 1위를 기록한 이유는 아마 민족적 통쾌함이 가장 잘 떨어졌던 거였죠. 그 씬이 주는 통쾌함. 막 이렇게 앞에가 되게 고구마잖아요. 고구마 감성이 이게 빵 터트리게 정말 이 배를 막 위에서 누르고 정말 1대17 같은 느낌으로 막 부시는 장면이 나왔을 때 주는 통쾌함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터미네이터가 모든 거 해결할 때랑 거의 비슷한 그런 후련함을 여기서 느낄 줄이야라는. 그리고 엔딩을 알고 보는 영화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렇죠. 너무나도 익숙한 엔딩이고. 이순신 장군 죽는 줄 알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거북선이 나와서 다 때려 부술 줄 알았어요. 근데 거북선은 불타버리더라고요. 이런 반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명량은 1000만이 돌파하는데 12일 걸렸어요. 네. 아 진짜로? 12일 만에 1000만을 돌파했고 첫날 몇십만 분이 보시지 않았어요? 첫날에도 한 60만 명인가 본 걸로 알아요. 처음서부터 엄청났어요. 이게 여름에 개봉을 했는데 정말 일단 예매 스코어부터가 장난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견된 쓰나미처럼 확 밀고 들어가는. 이미 예매부터가 막 게임 끝난. 그 사극으로는 광해가 2등이고 네. 전체로 따져도 신과 함께가 명량이 2등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한민만 없었으면 내가 1등인데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지만 친하신가 보다. 굉장히 친해요. 네. 굉장히 친한데 이제 제가 광해 찍을 때 이 친구가 왔어요. 저희 문경 촬영장에. 네. 자기가 명량을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얘가 미친 거 아닌가. 바다에서 그걸 찍는다는 게, 제가 마린보이라고 수중 액션 찍어왔다가 아주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를 알았는데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했고 좀 걱정을 했어요. 제가 워낙 개인적으로 친한 후배니까.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아 정말 대단한 감독이구나.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힘이 엄청난 감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는 왜 이순신을 택했을까? 어떻게 보면 좀 사실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인물 이순신 이렇게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찰리 채플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은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가 상관없이 보수도 진보도 사랑했던 코미디언이거든요. 파란 모자를 쓰건 빨간 모자를 쓰건 모두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우리나라 역사에선 둘 있잖아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맞아요. 그러니까 만능 치트키 같은 인물인 거죠. 김한민이라는 최종병기 활이라는 엄청난 그 액션 시대극을 만들었던 사람이 그 다음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이순신을 하겠다고 했을 때 대박을 내려고 작정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이순신이라는 했죠. 소재는 그럼요. 그리고 김한민 감독이 기획을 할 때 네. 명량, 한산, 노량 트롤로지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김한민 감독은 이순신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했고 이미 지금 명량뿐만이 아니라 한산, 노량을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동시에 제작하겠다고. 대박. 일자지를 펼쳐라. 닻을 내리고 전투 준비를 서둘러라. 그 이순신이라는 역할은 사실 배우한테 뭐랄까요? 나폴레옹 역할 같은 거겠죠. 또는 그러니까 왜 그 역할을 하는 순간 내가 이전에 했던 것과 이 다음에 할 것들이 달라질 거야
라는 어떤 캐릭터를 만나는 거잖아요. 네. 배우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엄청 부담스러워. 엄청 예, 이순신을 연기한다는 그러니까 게. 캐스팅 때부터 되게 말이 많았었잖아요. 김민식 선배님 됐을 때 뭐 아니다 기다 해갖고 되게 말 많았었던 걸 저는 알아요. 진짜 구국의 영웅이죠. 굉장한 부담이 앞섰지만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지는 왠지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최민식 배우는 사실 언제나 좋은 역할만을, 그러니까 착한 역할만을 했던 배우는 아니에요. 그 악마를 보았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시대의 그 연쇄살인범을 네, 역할을 하기도 했고, 네. 저는 수많은 이순신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쟁 때문에 힘들어서 고민 많이 하는 장군 이순신 느낌은 이 영화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응. 고뇌하는. 예, 예. 네. 전 류승용 배우님의 연기 그 카리스마 깜짝 놀랐는데. 그 일본군 역을 하는. 네. 이순신과 게시자마 쿠미테 하나라노 아이테であるぞ 이젠 너 간산대の敗北が蘇り와해の자로요. 그러니까 외국어 연기에 상당히 능통하신 것 같은데. 입금되면 합니다, 배우들은. 입금 딱 되면. 와레와. 일본어도 그렇고 그 활에서도 그죠? 만주어도 하고, 그러니까. 일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한국말 하는 게 신기한가요? 유승용 씨가 광해 찍을 때 최정병기 화를 찍고 온 상태였거든요. 그때 김한민 감독이 왔었어요. 네, 네. 승용 씨 응원하고 네, 막 네. 이러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명량에 가장 먼저 캐스팅된 사람이 유승용 씨였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의 아마 두 분의 어떤 신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요? 구루지마가? 그렇죠. 朝鮮征伐地に加わり結局死んで帰ってきた李春心には死んでもらわねばならぬこれはおそらく道行きのための弔いの道でもあるのじゃ 해적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외구이기도 했고, 근데 워낙 강대한 외구여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부대에 정식으로 채용되는 거죠, 해군으로. 네. 약간 용병처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나오지만 해적 출신이든 어쨌든 저 사람들이 다 다이묘예요. 대묘라 그래서 대영주. 네, 우리도 사는 공상이고 일본도 사는 공상이에요. 근데 그 사가 우리는 선비사라면 얘네 사는 사무라이 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일본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대영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외군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게 외군은 해적이고 얘네들은 일본 군이야. 정규군이야 얘네들은. 원재 작가님이 정확히 말씀 주셨지만 일본의 정예병들이 참전한 것만 16만이고 예비대대까지 17만을 가졌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16세기 말에 이루어진 최강의 해군과 최강의 육군의 전투다. 근데 그거 아주 역설적인 게 뭐냐면 거꾸로 최강의 해군은 일본일 것으로 생각하고 육군은 조명연합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붙었더니 최강의 해군은 오히려 조선이었고 최강의 육군은 일본군이었다. 이런 재밌는 표현들도 하거든요. 우리 조선이 건국하고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전 경험을 가진 수 있는 조선의 군사가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되게 실전 경험인데.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일본은 이미 그때 통일 전쟁을 하면서 전투 경험이 무궁무진했던 거예요. 그냥 한양까지 쭉 끌려갔는데 적들이 도망간다! 적들이 도망가! 이게 61분 분량의 해전신이 나오는데 1시간 진짜 길어요. 와,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봐서. 그러니까 185억으로 이런 전투신을 찍을 수 있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도 안 찍어봐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명량을 지금 찍는다고 치면 무조건 오버 300억이죠. 300억, 네. 300억 이상. 근데 여기에서 이제 43억, 25%의 예산을 다 CG에 썼죠. 전투신이 1,300커트였는데 1,200커트가 CG였어요. 아하. 실제 명량 해협에서 찍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거는 짐볼이라 그래가지고 배를 올려놓는 그 세트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아요. 저거 배에서 찍으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월미도 디스코 팡팡 같아요. 실제로 배는 짐볼. 저걸 실제 배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배 일부만 저 나머지는 CG로 확장하는 거고. 배는 움직이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냥 통통배 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판옥선만 하나 만들었지. 현민이가. 그리고 다 블루스크린에서 찍은 거고 정말 힘들었어요. 스태프분들, 그 배우분들. 이 영화도 또 외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선시대의 한중일 또 관계 외침이 정말 많았던 한반도입니다. 그 일본이 실제로 세계를 자기네 지붕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조선을 발판으로 뻗어나가려고
들어온 거죠. 그렇죠. 중국까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진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 중국에 가서 천하를 할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여러 문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일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인 이 15, 16세기가 되면 교육의 중심지고 전 세계 은생산량의 30%를 일본이 차지하는 시기가 많아요. 이미 16세기에 일본은 로마 교황청이랑 교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유럽 국가들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때 우리보다 훨씬 빨랐어요. 그럼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한테 요구했던 게 어떤 거였어요? 강요한 내용. 그건 정명가도죠, 공식적으로. 네. 우리가 명나라를 쳐들어갈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명가도에서 진짜 길을 빌린다는 의미가 뭐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보급과 하나는 징병. 일본군이 죽어나가는 가장 제일 대표적인 게 겨울입니다. 네, 겨울에 동사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군사를 갖다 동원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죠. 네. 그러면서 정작 조선은 바로 쇠락의 시기죠. 인종과 명종의 시기를 지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쇠락한 상황에서 왕권은 흔들리고 자손이 없는, 세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명을 했고, 그러니까 선조는 반개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통성이 의심받고, 그리고 선조의 삶 전체가 뭐냐면 중국 명나라로부터 정통 왕이라고 인정받는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정통성이 흔들리는 와중에 벌써 삼남 지역에서는 이순신이라는 명장이 모두에게 추앙을 받고, 흔히 말하는 인기가 더 많은. 그렇죠. 그걸 질투하고. 네. 근데 사실은 명나라나 조선이나 어떻게 보면 세워진 지 200년 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때가 만력제라고 그러는, 만력제가 굉장히 사실은 그 술, 뭐 여자, 돈 밝혔던, 이렇게 아주 우리로 치면 아주 형편없었던 왕으로 평가받는 시대예요. 그런 국가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대가 되는 거죠. 한중일에서 오히려 다이나믹하고 좀 더 힘을 가졌던 건 일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 당시 조선의 외교가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강화교섭이잖아요. 평양성 전투에서 명나라가 큰 승리를 거두지만 서울 근교인 벽제간 전투에서 패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일본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농성을 하고 있고 명나라는 더 이상의 진군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휴전 상태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휴전 회담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당사자가 당연히 명과 외로 귀가를 되게 되는 거죠. 명과 일본으로. 거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역할을 사실상 못 해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더 슬픈 거는 명은 삼남 지방을, 전라, 경상, 충청을 일본에게 통치권을 양도하려는 그 서로 협상까지 있었는데,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으면서 싹 퇴각하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의 그 분단된 국가는 아마 조선시대 때서부터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되게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뻔도 했던 거죠. 이제 큰일 날 뻔했네. 예. 그렇네. 그러네. 근데 사실 당시에 조선이 외교 정책이 무능했다라고 하기에는 모든 게 다 무능하지 않았나요? 외교 정책에서 특히 무능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어떤 외교 정책을 한다는 게 정책 이전에 정책이란 건 당연히 사상을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사상이란 건 뭐냐면 성리학적 이념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관에는 쉽게 표현하면 이기론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리와 쉽게 얘기하면 부수적인 리기가 함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인과 천민, 문반과 무반, 남자와 여자, 사대와 일반인, 중국과 나머지 국가에 대한 외교 정책이 4대 교린이에요. 즉, 이 당시 우리가 조선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성리학적 이념을 가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엔 외교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안에 자기들 권력의 지지 기반을 때문에 폐쇄적일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한테 외교적으로 준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외교의 사소한 정책들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외교에 대한 정책 자체가, 왜냐하면 이전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정책의 기본 핵심은 냉전과 반공적 질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걸 갖다 붕괴시키고 동북아의 평화공존이라는 사상의 체계가 전환이 돼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외교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이 커다란 전환의 시기를 봤을 때 전환점을 가져야죠. 사고방식에 있어서.